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사전투표에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YTN은 여야 양당 지도부로부터 막판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사전투표율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틀 동안 사전투표율이 진행이 됐는데 36.9% 정도 나왔습니다. 역대 네. 최고치. 그러니까 네. 유권자 3분 가운데 1분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열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미리 빨리 할 수 있을 때 해버리자 이런 게 있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그런 단일화, 어떤 뭐 정치적 굴복이다, 네. 패륜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단일화했는데 왜 내놓은 안 버리냐 이렇게 야당은 비판하지만 전혀 경우가 다른 게 이것은 사전에 쭉 프로세스를 거쳐서 국민이 납득할 상황에서 단일화된 건데 안철수 후보는 바로 전전날까지 손가락을 자르겠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절대 안주하겠다 그랬어요. 네. 자신들의 그 선거운동은 돌아가셨을 때. 이것을 이준석 후보가 지적하니까 패륜이라고 이준석 후보를 공격했던 분이 그것도 3차 토론까지 마치고 나서 바로 새벽 2시에 가정집에 가서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제외 공간 투표는 끝났는데 국민들이 분노한 거죠. 이건 반칙이다. 그래서 그런 역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좀 그 정리를 해보면 이런 그 사전 투표 열기 첫 번째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그 코로나 상황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막판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을 더 결집시켰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로 두 가지로 좀 축약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네. 결국은 이 사전 투표율 높은 사전 투표율이 대표님께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세요? 예,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그런 결집도가 양쪽이 다 결집되고 있는데 더 강도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특히 네. 그 확진자분들의 맞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투표 관리가 좀 부실했던 것 아니냐, 혼선이 빚어졌던 것 아니냐 이런 네. 그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행안부 장관과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강력히 항의하고 빨리 3월 9일 날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투표 당일. 원래 이제 이번엔 6시까지 되는데 3월 9일 날 7시 반까지 온 사람은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표함과 투표함의 거리를 너무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또 코로나 확진 환자에 대해서 일반 투표 정사원들이 가까이 안 가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동선 거리를 최소화시키고 투표함을 정확히 좀 배치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은 그 투표하신 분이 직접 투표함에 자기가 맞습니다. 투표한 거를 집어 넣어야 되는 직접 선거 원칙이 안 지켜졌다 이런 논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거법상 투표함을 2개를 만들 수 없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 탄력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표 장소와 투표함의 거리를 단축시켜야죠. 바로 본인이 직접 넣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논란이 커지니까 선관위에서는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의혹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걸 누가 하겠어요. 중앙선관위는 아시다시피 헌법상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네. 대법관과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입할 수도 없고 오히려 선관위가 야당이 유리한 판정을 할 때도 있고 우리한테 하는 판정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강력히 선관위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선관위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3월 9일 날 선거를 끝내놓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있듯이 본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그 책임 소재,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여부는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와 관련된 논란까지 좀 짚어봤고 앞서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번 대선의 막판에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단일화인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뭐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뭐 이 유불리를 떠나서 이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키잖아요. 아니 어제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라는 그런 주술에 걸린 듯한 명분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른 일이 올 것이다.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네. 고인들 앞에 유지를 받들어 완주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똑같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3차 마지막 토론 전에 이미 다 논의를 진행해 놓고 국민을 속이고 일종의 거기서 협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상돈 교수님이 정치적 폐륜 행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칙이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왜 이재명 후보 공격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야지 안철수 후보한테 묻습니까? 옛날 같으면 안철수 후보가 왜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협공을 한 겁니다. 저는 대단한 반칙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김동연 후보와 또 단일화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했잖아요, 초두에. 네. 근데 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노력을 그동안 쭉 해왔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향점을 같이 국민들께 쭉 보여준 상황에서 통합을 한 거고 지금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시점상 너무 늦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정치적인 야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김동연 후보는 단 한 번도 이재명 같은 분이 되면 손가락 자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로 임명해준 본인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감사원장, 검찰총장을 시켰으나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간 사람하고는 질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단일화는 했지만 자기의 꿈은 버리지 않았다고 편지를 썼던데 왜 당을 통합시켜 버립니까? 다당제를 주장하시면서 결국 당을 통합해서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양당제에 굴복한 거잖아요. 정치적 소신을 다 배신하고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완전한 굴복이죠. 적어도 당을 통합하지 않고 유지라도 했다면 좀 말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경우가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그 윤석열 후보와 그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기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뭐 다당제라든지 뭐 그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여러 정치 개혁 방안들을 내놓고 또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라봤던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 대표와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세력이 연합할 수 있고 단일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자리 나누기로 야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철학과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그 아젠다를 수용해서 과기부총리 제도도 도입하고 특히 정치개혁에서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다당제, 그다음에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약화시키는 국회 추천 총리제, 위성정당 금지, 감사원 국회 이관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당제 원칙을 포기하고 양당제로 굴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율 배반으로 국민들이 일종의 정치적 폐륜이다. 이건 완전히 배신 행위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김동연 후보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같이 양자 토론까지 하면서 정책적 조율을 거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쳤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자신의 소신을 저버렸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가 비록 굴복하고 떠났지만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분들에 대한 약속은 지킬 것이다. 즉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안철수 후보도 억지로 끌려간 모습이잖아요. 네. 좀 안 됐더라고요. 저는. 좀 그러니까 피선거권도 보장하고 국민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다당제 결선 투표제를 안철수 후보가 양당제 굴복한 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추진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전국 상황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 여쭤봤고 지금 본 투표까지 D-3이니까 꼭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 막판 그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만의 경쟁력을 또 이렇게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차별화되는 가장 큰 경쟁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고요. 평생 검사만 얻으시는 분이 끌고 갈 수가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부족했던 게 부동산 문제였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702군데 서울에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500% 늘리고 한 세입자 50% 삽니다. 이분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건축을 제한했던 안전진단 규정을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철폐시켜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힘과 유사하다 그러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본적 차이가 전세권자,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게 큰 차이이고요. 네. 또 그분들에게도 실제로는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제공되고 돈이 없더라도 10년째 싸게 살다가 10년 후에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곡동에 5만 호, 그다음에 이 구룡마을 12,000호도 제공해서 이재명 당선자가 되면은 임기 이내에 우리 청년들에게 강남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 방점이 부동산 정책 해결하겠다. 여기에 좀 방점을 그렇습니다. 찍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정책 그 질문을 좀 드린 게 그동안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계속 나온 얘기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들이 뭐 거대 양당을 포함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묻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이 네거티브 공방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에게 좀 대표하게 질문하시고요. 네.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요즘 바로 뭐 말이 너무 거칠어지고 뭐 보따리 싸게 만들겠다, 뭐 좌파 이게 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통령 다 된 것 같고. 저렇게 오만할 수가 있을까? 뭐 언론 노조가 무슨 뭐 못된 짓을 하는 뭐 선봉에 섰다. 아니 뭐 강성 노조가 우리 정부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성 노조를 부추겨서 못된 짓을 해왔다고요? 저건 대통령 후보의 언어가 아니다. 지금 무슨 뭐 제가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좀 이상한 무슨 조직의 보스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아 오만하구나.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지금 국가 원수의 말 한마디에 따라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정말 불안한 후보다. 선제 타격 운운하고. 또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사지가 멀쩡한 분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워낙 부서 공수특전단 출신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판을 내면 왜 자신이 병역 면제를 했는지 병역 면탈 의혹, 시력 조작에 대한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네. 잠시 뒤에 이준석 대표가 나오실 거기 때문에 공통된 질문을 똑같이 드리도록 할 텐데 또 이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만만치 않게 민주당에서도 네거티브 공세하고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분은 너무 심하잖아요. TV 토론에서도 계속 대장동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대장동 특검으로 하자. 대선 끝나고 근데 말을 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저희들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대선 끝나고도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3일부터죠. 3일부터 새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법상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이 선거 흐름에 대해서 조사는 좀 하고 계실 걸로 지금 그 추정이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보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농구로 말하면 막판에 그 한 점 정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3점 슛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최선을 다해서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쭉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이긴 할 텐데 이제 선거까지 꼬박 사흘이 남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수도권 어떻게 보면 표심이 가장 많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본선거까지 그 각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선거 전략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수도권에서 이기하겠다 이것이고요. 수도권에 저희들의 그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500%와 전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과 내곡동 구룡마을을 통한 이 6만 2천 세대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실효성에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서울이 지금 엎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뀌고 있고 오늘은 제가 또 원전 문제에 대해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흡수해서 이 위기의 시기에 26년 동안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을 끌고 가기 어렵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몇 개 더 있었는데 잠시 뒤에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